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저는 두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장주, 외국인. 성장주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대감을 다시 갖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분기 이후부터는 매수 접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수급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수급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기술주부터, 죄송합니다. 성장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장기 시계열을 가져와 봤는데요. GDP 대비 글로벌 물동량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970년 이후부터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점, 그리고 2010년부터는 그래프가 하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1970년 이후부터 물동량이 증가하는 과정을 세계화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보시면은 1970년부터 2010년대에는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매출이 나오는 거를 서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나눠 갖는다는 거는 분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이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어떤 국가로 생산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리쇼어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생산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그래서 독과점을 해나가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분배가 끝나고 독과점의 시기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의 프레임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빵 같은 기업들이 상승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탑5 기업들의 시총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닷컴 버블에 비해서 지금 훨씬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시대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를 반영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1970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는 그 세계화 시대에 포함됐던 시기죠. 분배의 시대에 포함됐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총 비중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1970년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은 독과점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총 비중 또한 높아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970년 이전인 3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플랫폼, 빵 같은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다 플랫폼 기업들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결국 유틸리티화 됐거든요. 역사적으로 철도, 전력, 통신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유틸리티화 된 산업으로 보시겠지만 수십 년 전에는 그들 또한 굉장한 성장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틸리티화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유틸리티화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콘텐츠들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런 콘텐츠 기업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거든요. 뭐 이 외에도 콘텐츠라고 하면은 뭐 게임이나 공유 경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지배 구조에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와이프가 여기 스노우라는 계열사 밑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모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조심하셔야 할 리스크가 한 가지 있는데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디지털세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넷플릭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서버를 미국에 두고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넷플릭스에 과세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의 지형 변화를 조세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EU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국영제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이고요.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디지털 경제에 속하는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입니다. 2배가량 차이 나죠. 이런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조세 체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부채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증을 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비교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만큼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세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중반쯤이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유럽 쪽에서 주로 개별 국가 단으로 접근하던 이슈였지만 OECD 차원에서 논의가 확장돼서 내년 중반쯤에 최종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2Q쯤에는 조심하셔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때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방안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넘어가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하신다면은 2021년 2분기 이후로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급 문제인데, 저는 달러와 약세 환경에서 외국인과 개인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달러와 약세 환경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이은택 팀장이 또 말씀드렸지만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급증을 한 거를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정도로 급증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지금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달러 파운드 환율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2차 세계대전 때는 고정 환율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1차 세계대전 때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프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달러와 대비해서 파운드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었죠. 지금 국가를 당시의 영국, 미국을 지금의 미국, 중국으로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패권국은 영국이었고 G2는 미국이었다는 점, 지금의 패권국은 미국이고 G2는 중국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전쟁의 피해가 훨씬 컸던 거는 영국, 지금 코로나19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미국이라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달러와 약세 환경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 매크로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신흥국의 상대적인 매력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신흥국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꺾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고 있죠. 따라서 신흥국의 상대적인 매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은 구조적으로 유입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인 수급입니다. 보통 달러와 약세 환경을 얘기할 때 외국인 수급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개인 수급이 국내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9월 정도부터 해서 코스피가 S&P 500과 나스닥을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수익률입니다. 코스피의 수익률이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같은 환경이라면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코스피가 더 매력적일 수 있고, 거기에 환차손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라면 국내 증시로 돌아오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들이 매도하는 구간이고 1월에 돌아오는 경향이 강한데 1월부터는 개인 수급 또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주와 수급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성장주와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2021년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